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코스피가 45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고 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쁘게 달려온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을 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국정기획위원장, 이재명 열린캠프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 역임, 민생경제복지 분야 정책 전문가로 국민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는 최저가 아닌 평균에 가까운 기본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금에 있어서는 소득 불평등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최저선을 조금이라도 넘어 있는 평균에 가까운 그런 기본선을 마련할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한주 원장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의 성과와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도약과 성장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을 설계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원장께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으로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됐습니다. 그제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 100일 어떤 평가신지요? 첫날을 생각하면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날 여야 대표를 만나서 이제 정치 복원을 시도했잖아요. 그 전 정부에서 한 2년 정도 걸렸다가 이제 한 거를 그랬죠. 첫날 했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제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경제 TF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보면 예컨대 전 정부 사람들하고 강요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30조 추경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도 갔었고 G7도 가서 중국은 안 갔고요. 일본도 갔고 미국 가서 해서 지금까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100일을 몇 년 늘어지시는 준비된 걸 여실히 다 보여주려고 작정한 건 아니겠지만 일 자체가 그렇게 뭐 가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맞아요. 규정했습니다. 내란 극복, 외교, 또 민생 살리기 등에 나섰는데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사회적인 그 열패감 같은 게 그동안에 좀 있지 않았나 시작해요. 네. 예컨대 뭐 역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우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하는 열패감 같은 게 있어서 자신감을 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이제 큰 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딱 그걸로만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제 주식 가격을 보더라도 주식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잘 된다 하면 계속 잘 되는 거고 실제로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3,400에 가까운 수치를 45년 만에 최고치. 맞아요. 그렇기도 했었고 사람들의 이제 그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게 CSI라고 소비 심리 지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제 기억으로 한 7년 정도 되는 가장 높은 거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해보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만들어진 거, 이게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쉽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방금 설명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맞아요. 뭐 실제 취임 100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뚫고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장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열에게 충분하다. 저희 공약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밝힌 바 있는데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역량은 충분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PBR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PBR 지표로 가면 저희가 지금 만을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는 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외국이 보는 한국 경제, 다시 말하면 우리 수출이라든가 세계 시장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임기 내에 5천은 뭐 충분히 가능한데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만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설계하셨는데 국민 주권과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정 원칙, 국정 비전이 있고 국정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가 564개로 이제 쭉 늘어져 있는데 국정 원칙의 첫 번째 과제가 경청으로 통합하자 경청.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통합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듣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우리 생각을 말하고 소통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통합이 되는 거라서 네, 열심히 다니시면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하시는 게 사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와중에 지방을 다니시고 하는 것도 우선은 듣자라고 하는 거고 여야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듣자라고 하는 거의 기본 자세는 그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타운홀 미팅 상당히 화제입니다. 전국 네. 다니면서 현안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도 하고 국무회의 뭐 생중계 이런 모습도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국정 운영 목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익빈 부익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원장께서는 기본선을 최저가 아닌 평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평균에 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최저한을 맞추게 되면 네. 최저한을 맞춰가자라고 하면 예컨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보다 더 잘 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최저한으로 맞추게 되면 발전과 진보가 없습니다. 네. 중간 정도를 맞춰놓고 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가자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절대적 빈곤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네. 저희들이 최저한으로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중간으로 맞춰놓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갔느냐 하는 건 둘째 문제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정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맞춰서 국민 모두가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또 평균은 조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나아지고 국민 모두가 이제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23대 국정 과제 첫 번째가 개헌입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 등 87년 체제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중심으로 좀 개헌에 나서 달라 이런 주문을 한 바 있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차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헌의 방향,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네.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고 네.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들이 느끼듯이 지금 87년 헌법 만드니까 38년 됐어요, 지금요. 네. 그게 잘 작동된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사이에 탄핵이 2번 당했잖아요. 이제는 고쳐야 된다는 공감대는 국민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떤 내용을 들어가고 어떻게 우선순위 잡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국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과의 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마치 이제 씨름, 축구 이런 것과 비슷해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뭘 딱 정해놓고 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좀 개헌의 분위기는 무르익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르게 점치는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네. 적어도 28년에는 개헌이 이루어지고 다음번 선거회 때는 그 개헌 가지고 하자. 총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연임이나 뭐 중임 등으로 어쨌든 뭐 할 경우에 개헌할 경우에 차기 대통령부터 이게 적용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도 해당이 될지도 관심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고정은 시켜놓지 않았습니다만은 헌법 128조 2항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하거나 이런 개헌을 할 경우에는 차기부터 해야 된다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조항을 손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차기 대통령부터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조항까지 건드려진다면 그때는 이제 상황은 달라질 텐데 네. 그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운영 과제로 검찰 사법 개혁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뭐 큰 줄기 수사와 기소 맞습니다. 네. 분리 등에 대해서는 뭐 가닥을 잡았고 또 추석전 입법화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부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주문하는 핵심 사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는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되게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센서스는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이번에 보셨기 때문에 가야 한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잘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가능한 부작용을 다 없애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만 하더라도 중수청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중수청을 따로 돌려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다르게 만들어지겠지만 그 각각의 수사 단위에서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하시는 분과 수사에 대해서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요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미리 이제 토론을 하는 거는 상황을 전제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진하게 잘 못할 바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가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사법개혁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권안은 지금 대법관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공론화를 강조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법개혁 문제는 결국 대통령 입장은 당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법부에 계신 분들까지도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분도 수렴 없이 얘기를 했다가 옳은 거라도 감정을 살 수 있는데 네. 또 옳지 않은 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법 쪽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같이 의논에 참여해서 할 때에만 그나마 방향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어쨌든 간에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을 그렇죠. 강조하신 거군요. 최근에 검찰, 사법, 언론 등 개혁과 관련해서 당청 간의 당 정의죠. 정부와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특검법 합의 파기를 놓고 여권의 정청래, 김병기 투톱의 충돌 얘기도 나왔고요. 정부와 여권 소통에는 문제 없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모르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은 어떤 건가요? 이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네. 초중고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교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초중고 문제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집회에서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물론 뭐 유보 통합 문제, 자녀 문제라든가 대인 문제라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고등교육이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고등교육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갈 때 견인해 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부분들이 역할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여러 장치를 두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내내 고등교육에 대해서 강도 높은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서울대 총장을 뵀더니만 지금 뭐 의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학주의 집중 현상. 차라리 대학에서 계열별로 뽑아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학과생을 모집하는 의대생을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좀 한번 적극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학 이제 서울대 총장님 말씀 저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실 우리 다 해봤던 거예요. 계열별 그렇죠. 입학이라든가 계열별.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 문제는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그 경쟁력 속에는 그 사회의 포괄적인 생산성을 네.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네. 문제에서 아직 우리 대학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정말 중지를 좀 모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완성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임기 중에 세종으로 이제 이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결국 대통령실이 옮겨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완성일 텐데 네. 아직 터만 있지 설계도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히 빨리 추진을 해서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그쪽으로 일단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쭐게요. 이 대통령이 한두 번의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수요 통제냐 아니면 공급 확대냐 시장은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 때처럼 이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할 것이냐 이 점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통제라기보다도 시장에 정부가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데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게 있어요. 네. 단기적인 거는 이제 금융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썼잖아 6.27 때. 네. 그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 문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공급량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공적 주택을 늘리기로 작정을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정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임기 끝날 때쯤 되면 많이 지었는데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분양을 해버려서 그래요. 네. 그래서 공적 주택의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이번에 좀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주택만을 근데 땅 장사만 하던 LH에서 네. 집 장사를 하는 LH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공적 영향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변화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걸 보이는 것. 네. 이 부동산은 한 번 샀다가 팔고 하는데 1, 2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네. 20년씩 네. 걸리는 거라서 국민들이 10년, 20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공적 주택의 강화, 방침 내세운 거는 적어도 이번 임기 내내 할 수 있으면 다음번 우리 네. 대통령이 돼서라도 쭉 연장했으면 싶습니다. 당장 세제 문제를 뭐 검토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는 거죠. 네. 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기업들은 우려 등을 감안해서 이 대통령도 지금 노동계의 상생 정신을 맞아요. 발휘해달라 지금 맞아요. 계속 잇따라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정운영 로드맵에 주 4.5일제도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 고용의 유연성을 오래전부터 주문하잖아요. 모든 근원 출발이 여기다. 이 관련해서 노동 정책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노동 정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균형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잡고 있어요. 저희들 공약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한 발로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팔 하나만 가지고 운동할 수도 없는 네. 것처럼 두 발 두 다리 이런 것처럼 양적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아침에 나갔던 노동자가 저녁에 죽어 있고 혹은 다쳐 있고 이랬을 때 그 집단적인 파업으로 나타날 경우에 여기에 대해 손배소를 때리면 네. 그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드는 거잖아요. 네. 노란봉투법에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불법 파업은 불법 판례 파업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는 거고 균형을 맞추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자기 그 사장하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결국 위에서 받지를 못하면 네. 따라서 그 ILO도 이건 계속 추천하고 있었고 미국, 일본도 일부, 독일 이런 데 다 있는 제도들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힘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안 하던 거라는 거니까. 그러나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네. 이거는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균형에 맞추어서 또 새롭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그게 기업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어떤 유연성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봐야 되는 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네. 예전에 과거제도 보듯이 지금 입학시험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변해서 그래요. 네. 지금 사람들이 유연 안정성 같은 거를 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워라밸 같은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AI가 또 촉진하기도 하고 그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세상에 제도가 맞춰가야 됩니다. 네. 사람 보고 맞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변화를 슬기롭게 타고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맞아요. 기존 10억에서 18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네. 이게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10억과 8억. 예, 네. 이행 의지를 밝혔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뭐 50억이냐 10억이냐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도 냈는데요. 상속 증여세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추가적인 것들을 공약에서 다루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상증세는 공약으로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평적인 자산 이동, 뭐 배우자끼리 자산 이동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메우는 거나 또는 아주 예전에 만들었던 상증세 범위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나 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협치와 통합 강조합니다. 네. 여야 대표회동 통해서도 주문을 했고요. 근데 현실은 잘 안 되잖아요.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됩니까? 저는 이 정도면 예컨대 대통령이 노력한다는 게 잘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어색하겠죠. 뭐 계엄이 있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게 없던 일로 치고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력 자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치시때때로 여야 대표 부르고 대통령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야는 항상 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지금. 아이 또 될 겁니다. 그것도 또 네. 누군가 노력하면 나중에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 이제 도약과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저는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주로 뭐냐하면 추격하고 모방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주 안 통한다는 게 온 세계에 다 알려졌잖아요. 네. 반도체도 추격하고 모방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창조하고 선도하고 이런 걸로 사회 각 부분을 다 그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네.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양말 공장에서부터 첨단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쭉 높여날 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이루어도 이룰 것들 앞으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심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첫 마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채워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현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기자단 뭐 한 1.5m 앞에 두고 마주 앉아서 한 150분간 20개가 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한다면요. 뭐 기자회견이라는 게 뭐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네, 그 현안에 대한 철학과 입장,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신뢰할 것이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추가적인 요구들을 하고 이런 자리일 텐데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네. 대한 현안에 대한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태도 이런 측면에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정부에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MBC와 충돌 후에 없어지면서 이 기자회견이 뭐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제 뭐 친일 쿠데타와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번 일들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우려와는 다르게 이제 협치 실용을 내서서 상당히 안정스러운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국민들에게 안겨줬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외교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예상을 띄웠고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그 기조를 유지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신의 친정집인 거대 입법 권력의 중심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기업법이라든지 또 친노동자적인 어떤 그런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그건 존중하겠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 이게 균형을 상실시켜 버리면 산업 현장이 대단히 혼란해질 수도 있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0일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에는 성과라든지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부분은 좋았습니다만은 역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야 간에 첨예한 그런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친정집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그 당원들을 의식한 그런 내란 제보가 왜 위헌인가요? 이런 입장 부분은 상당히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또 양 진영 간의 그 갈등이 더 첨예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또 서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5,000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한주 원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코스피 5천 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입니다. 네.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도 10년 동안 차분히 이 지배구조 개혁들을 해와서 지금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배구조만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성장 산업에서의 어떤 성과들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150조 성장 펀드와 네. 관련된 그런 성과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이재명 정부 100일의 성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필두로 하는 외교 정상화 얘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 대미 협상의 원칙으로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 또 합리성과 공공성을 벗어나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견지해야 될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은 국익을 우리가 챙기려고 하면 50%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50%를 챙기고 상대가 원하는 50%를 챙기면서 그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하나는 여기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나 어떤 그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합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미국의 합리성과 공정성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미 간의 어떤 그 정상 간의 어떤 합의 과정을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3,500억 달러 펀드와 주한미군 전력의 유연성 등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뭘 얻으러 간 게 아니라 방어를 하러 갔는데 왜 사인을 하냐라고 하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5대5로 좀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0억 달러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를 전액 헌금으로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한국 외
외환 보유액의 그 80%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현금으로 다 지급하면 제2의 IMF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미국과의 협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협상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관세의 15%를 뭐 25%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 25%로 갔을 때 물론 타격은 받겠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타격은 받더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방어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이런 뭐 좀 이런 요구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미국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의 이 관세가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곧 판명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늦지 않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MZ세대들은 한국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해서 미래의 소비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 세대, 전 세계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마저도 지금 캐대한 열풍으로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사랑하고 한국을 존경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옛날의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무엇이 국익을 위한 건지 대통령의 판단을 좀 국민들이 믿고 좀 더 이 사인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작심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비자 발급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죠. 네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부글부글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하느냐와 관련해서 불안한 심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고 있지만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서도 실은 제일 처음에 외교부 차관이 유감이라는 강한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의 강한 지적은 실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향후에 비자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후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들은 네.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익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례적인 단기간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갔을 때 우리의 권익을 네.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한일 관계 훈풍 이 대통령과 함께 연출했던 이시바 총리 퇴진했습니다. 예. 향후 한일 관계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반성의 자세를 보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관계에서도 새로운 그런 화해의 길을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외교부적인 측면에서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 자세를 갖다 함양한다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한일 정상 외교도 파탄나 있었고 네.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극복해내는 그런 다시 소통과 화해의 어떤 여건으로서 교류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킨 부분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고 그 성과물이 바로 스털 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만들어낸 스털 외교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일본에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시바 총리 이후에 그럼 또 새로운 일본 내각에서 누가 이제 잡을 것인가? 네. 과거의 아베처럼 그런 뭐 상당히 극우적 강성 지층을 기반으로 한 그런 뭐 총리가 들었을 건지 안 그러면 이제 과거의 고이즈미 뭐 아들
뭐 이런 부분 상당히 개혁성을 가지면서 한일 관계의 역사적 인식에도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총리가 또 자리를 할 건지 거기에 네. 따라서 특히 이 한미일 안보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질서의 다변화에 대한 한일 관계 협력에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네. 홍영식 소장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냉담한 게 현실이다. 대화 진짜가 없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는데요. 북한에게 연이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거든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그 과정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보 보수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이제 국내 상황과 북한의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통일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특히 현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김정은 정부 위원장의 북한과 이 관계가 틀어진 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만이 뭐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도 그 국민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어떤 다른 전략으로 그거를 평화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인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통합 강조했습니다. 다만 통합을 위한 협치라는 마지노선은 있다. 이 점을 또 분명히 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뭐 대통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은 이 대통령 지지자 중 4명 중 1명은 뉴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뉴 이재명의 특색은 바로 이 지난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을 보면서 대통령 지지층으로 넘어온 세력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대통합을 이룬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무슨 위헌이냐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란 극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희 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네. 이거는 시대 정신이고 본질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뭐 특별 재판부보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내세우는 것이 1심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두자, 2심은 서울고등합의부에 전담부를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별재판부보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하냐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조희대 대법관의 인사권 체제 하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예를 들면 뭐 구속 취소와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선거 한 달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7만 페이지를 9일 만에 다 읽었다는 이런 상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조희대 체제에서 이게 되겠나라는 의심들을 갖고 네.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따로 특별한 다른 법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2심은 서울고등합의부에 두자는 것이고, 그러면 내란 전담부를 누가 만드냐와 네. 관련해서 국회에서 3인, 법원에서 3인, 대한변협에서 3인 추천하는 이 추천위원회에서 2배를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그 법관들을 임명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네. 우리가 노동법원도 하고 소년 전담 재판부도 하는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못 둡니까? 네. 예. 김성태 대표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입장은 정해졌고요.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 부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앨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뭐 앞에 민병덕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자체가 왜 위헌이냐. 네. 이 자체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1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과 또 관련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엄중한 또 검찰의 수사와 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물으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별도로 이렇게 만듦으로써 이제 또 기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발부가 각하된 이런 걸 사유로 들었단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절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 정치가 사법부를 갖다가 이거 뒤덮어 버리면은 대한민국이 누가 법치국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애초 이제 기소 수사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78년 동안 유지한 이 검찰 체제에 대한 그 검찰과 사법 체계의 그 연동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섣부른 정치적 판단으로 검찰이 해체되어지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세밀하고 그런 관련성을 갖다 점검하고 난 이후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행정부의 시간이다. 네. 즉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정부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해 나갈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이 자기 친정집 당에서 너무 나서지 마라. 네.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그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결국은 검찰청 해체되면서 그러면은 또 새로운 수사 기능인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감으로써 기존의 경찰청과 또 국수본과 또 중수청 누가 봐도 수사 권력이 오남용이 걱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정부가 막 민주당 중심의 어떤 그런 검찰 개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막 그런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 대통령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논란이 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현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민심은 이미 반응을 했죠. 그 코스피가 이틀 연속 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걸 보면은 네. 상당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그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10억 그 대주주를 이제 양도세를 10억에서 유지하고 싶었는데 민심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50억으로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민심을 이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또 하강 뭐 주식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이게 출렁일 때마다 혹시 이거 연동돼서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 경제예요. 펀더멘트 기초를 좀 명확하게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소장님, 이 대통령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사실상 철회하자 코스피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지금 3,34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고 보면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결정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코스피 5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최근에 주식이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꺾여버린 것이 바로 이 양도세 논쟁으로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 코스피 5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거기에 뭐 주식 투자의 어떤 투기 바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그리고 이 미래 세대들의 주택에 문제를 미치는 이 주택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심리적인 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은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았고 또 실제 정책 기조도 보면은 AI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대폭 배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초기에 그 양도세 논쟁이 나와버리니 그런 어떤 기대가 꺾여버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정책적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뭐 5천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김혜경 여사의 역할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조마조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영부인에 대해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좀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이 정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대통령 그 영부인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 김혜경 여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좀 튀어도 문제고 또 너무 조용히 있어도 문제다 보니까 어떤 균형점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58%,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는 63%, 한국 리서치에서는 66%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100일 지지율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들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때와 비교되는 뭐 기저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차별화된 어떤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소통이라든가 현장 중심 어떤 그런 국정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현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중안미 친중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뭐 그런 별건의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고 국민들에게 많은 안도감을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민주당에서 민주당식 개혁 입법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이라든가 여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작용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도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57%로 과반을 넘겼는데요. 이 부분이 향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말기에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파기가 됐었는데 그게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그때는 부담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정말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장독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깰 수 있냐? 즉 네. 검찰의 이런 그 남용 검찰권 남용이 싫다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파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즉 검찰 권력으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되지만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네. 이 균형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점에서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면서도 국민들과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의 앞으로의 개혁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경제 문제도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 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어떤 사안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어떤 특정 사안 이 하나가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집단인 이제 민주당이 거대 입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이제 반기업 그런 좀 이미지 그런 반기업 정세에서 비롯된 그런 그 입법 이 폭주 행위가 상당히 앞으로 한국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든지 또 과도한 재정 확대 정책에서 비롯된 그런 재정 건전성의 우려는 국가 신인도가 이제 신용 등급이 만일 하락이 이르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파고가 이제 생길 그런 원인 제공이 거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반기업 그런 정서에서 비롯된 그런 입법 폭주 행위라는 게 그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말 남발되어지고 이미 문제가 되었지만은 그런 민주당 중심의 입법 폭주가 계속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미국의 관세에서 비롯된 이 갈등 구조가 결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표면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간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권으로서 행정의 영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이 당정 관계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입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게 사법 개혁이나 검찰 언론 개혁까지 모든 그리고 경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이거는 결론은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홍영식 소장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라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이런 모든 여론조사들을 보면 프레임형이다. 5대4 정도 여론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과 관련된 그 포함된 그 3대 특검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보면 한 7대3, 6대3 정도 비율로 납니다. 네. 동의하는 게 한 60%, 반대가 한 30%. 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과 관련해서는 한 5대4 정도, 찬성이 한 50%, 반대가 40%. 이러면 이거는 국민 합의형 여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분산형, 때에 따라서는 대립형 여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기하고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을 좀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실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을 하지만 이 입법 효과, 입법의 결과가 과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주장은 하지만 그게 100% 그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 추진 과정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파기됐잖아요. 이후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김병기 대표 간 갈등설이 얘기됐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된 거로 봐야 합니까? 네, 봉합된 걸로 봐야죠. 네. 뭐 특히 오늘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좀 오해들을 풀고 뭐 이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3대 특검과 관련해서 이번에 합의 파기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국힘당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합의됐던 안과 이번에 통과된 안의 차이는 뭐냐면 특검 기간이 한 30일 정도 하고 특검 인력이 조금 느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에서 주장했던 1심 재판 중개 의무화라든지 특검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특검과 관련해서 기간을 더 두고 인력을 더 둔다. 이것 때문에 저는 국힘이 장애투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이 내란 특검을 좀 빨리 조기에 종결하고 싶다. 이거 응하고 싶지 않다. 네. 이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여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입법 폭주 하는데 입법 내용과 관련해서 실은 논쟁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당은 국힘당이 의견을 내면 됩니다. 네. 의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성태 전 대표님,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파기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뭐 개딸 주권 정부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 사는 타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를 앞두고 반드시 집권당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의 정무라인들과 사전 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여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수용하고자 하는데 대통령실의 의견은 어떤지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갖다 이걸 거듭 찬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모습이에요. 정청래 당대표가 또 걷어찬 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난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해가지고 사실상 그런 내란에 관련한 합의는 어떤 경우도 정치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와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함으로써 이거는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본인의 약속이 하루 만에 이게 금방 달라지는 입장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서버리고 나면은 민주당 내에 당연히 구성원들도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쫓아가죠. 그 결과는 전체 국민을 보고 쫓아가는 결과가 나올 수 절대 없는 구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과연 이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정국의 진정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여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수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당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도 혁신이 필요하지만 민주당도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이재명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거를 본 것처럼 민주당도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으로 지금 탈바꿈할 시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대선 득표율은 49였는데 지금 뭐 100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지율을 보면 50%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지자 이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4명 중에 1명은 새로운 층이에요. 새롭게 이 진보 정권을 평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게 민주당에서 코어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면 민주당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0% 후반에서 40% 초반대에서 지금 이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저는 슈페트가 말한 것처럼 좀 창조적 파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뉴민주당으로 좀 변신을 하려고 하면 이 중도층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은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이렇게 뭐 원내지 투탑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민주당이 좀 더 저는 좀 혁신이 지금 필요할 때고 새로운 민주당 2.0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계기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에서 국민의힘 극우 정당화를 걱정하는 응답이 68%를 기록했는데 장외로 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초반이라고 할 때 개별 현안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거나 장애 집회를 하거나 했을 때 20% 초반보다도 높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지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20% 초반보다 비슷하거나 낮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극우 정당화를 걱정한다는 여론이 68%이고 우려하지 않는다가 21%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가면은 현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고착시키거나 때에 따라서는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지지율이라는 거죠. 적어도 장애 집회만큼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초반, 국민의힘은 2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이 지지율이 20% 초반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이슈나 쟁점, 뭐 장애 집회를 놓고 볼 때 목표로 하는 정당 지지율이 한 40%라면 적어도 국민의 한 40%가 동의하는 수준 정도의 눈높이는 좀 맞춰줘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압박해놓고 많은 돈은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미국민들의 일자리 제공은 상당히 시급하게 조급하게 우리를 재촉하면서 네. 막상 그 투자한 기업에 고도에 숙련된 시공 엔지니어들을 갖다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 자신들을 갖다 체포 구금했다는 이 행위는 정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외교 간의 문제예요. 네. 그런 불과 일주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은 외교의 최고의 쉽게 말하면 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국가 간의 해결 도구예요.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관세협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한국 투자 협정을 또 3,500불이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은 엄청난 우리 투자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미국 정부의 인식도 상당히 투자국으로서 예우도 하고 그에 따르는 비자 문제 이거 당연히 외교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항을 네. 그러니까 돈만 받아가고 결국은 너들은 돈만 투자를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니네들 희생하라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대단히 한국에 대한 정말 잘못된 불공정한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애교는 저 아까 국가 간의 해결 도구인데
그런 큰 협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 비자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우리가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투자도 어려워질 뿐더러 이걸 갖다 또 실현해낼 수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소홀히 해가지고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구금돼서 비록 한국 근로자들이 상당히 그래도 빠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귀국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텅 빈 저 공장 건설은 누가 할 것이며 앞으로 3,500불 투자 이 약속에 대해서 그 부담감도 우리 기업들이 다 올곧이 져야 되는데 돈만 갖다 주는 그런 투자 정부가 계속 이대로 그냥 미국의 관세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소홀히 지나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구금됐던 한국인들 무사 귀국한 걸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격이 대살아났다라고 호평을 했고 국민의힘은 무능한 외교 참사다 이런 반응인데요. 향후 재발 방지 등의 해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가 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무능한 외교 참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수층에는 좀 먹혀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갤럽에서 금요일날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그 하락폭을 보니까 PK에서 당장 1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리고 부정평가를 보니까 18%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층에서는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이런 외교 현안이 생기니까 그거 봐라 이런 심리를 위해서 지지율이 한 5%포인트 하락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이 갤럽 조사는 하수 목에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수요일인가요? 그 수감됐던 분들이 이제 풀려난다는 것이 하루 연기됐다는 그 소식이 있고 난 뒤에 이게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갤럽 조사를 보면 소위 이것이 국민들 생각할 때 이게 무능한 외교 참사였느냐 아니면 국격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견에도 동조하는가는 아마 이번 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 판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김건희 특검이 이번 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을 시작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 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른바 수사 슈퍼 위크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네네. 내일이죠. 내일 한학자 총재를 불렀고요. 그리고 모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제 영장 실시 심사가 있고 네. 또 이제 17일 날 뭐 그 다음 날 네,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이제 구속 심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세 불출석했다는 입장을 지금 방금 냈는데. 예. 네. 그러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사진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보냈다라는 윤영호 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라는 좀 객관적인 것들이 있어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김상민 검사는 국가 그림을 대가로 해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론들에 따라서 특검 수사가 큰 방향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특검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 심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예.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이제 권성동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을 비록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이제 불참하는 걸로 이렇게 당론을 가지고 뭐 일사불란하게 이제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자신이 절대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창선 표에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 다 그게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 진정성은 있는 것이고 이제 구속 피의자 신문 결정에서 결국은 이제 구속으로 이 네. 재판을
뭐 특검의 이제 기소 내용을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죠 전적으로. 네. 그렇게 뭐 민주당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은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법원 자체를 갖다 사법부 자체를 갖다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행위는 국민의힘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 결과는 이제 법원의 결정대로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과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에 대해서 무차별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예산의 70%, 우리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금액에 대해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를 넘는 공세입니다. 한국 보유 외화 거의 전부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동맹 관계에 커다란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일 간 차이를 설명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정쟁의 소재가 돼서도 안 되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